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 번째 세션을 진행하게 된 루카스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스마트 컨트랙트 체험해보기인데요. 말은 스마트 컨트랙트지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를 이해하기 전에 블록체인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떻게 유저와 소통하는지 등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NFT뱅크에서 백엔드 엔지니어자 스마트 컨트랙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운 좋게도 웹3 업계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바로 할 수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저 서울대학교에서 원래 주전공이 경제학이었고, 전기정보공학을 복수 전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경제학과 이 소프트웨어가 만나는 블록체인이라는 도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서울대 블록체인 학회인 디사이퍼라는 곳에서 1년여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NFT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큰에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해가지고 그 고유성을 가지고 어드레스에 매핑을 해서 주인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결국엔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신뢰받고 있는 장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데모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암호학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암호 함수인 해시 함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해시 함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hello I am Lucas라고 데이터를 전송하면, 데이터를 치면 이 데이터가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 해시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쓰고 한글로 바꾸고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이 해시 함수의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입력하면은 곧바로 이제 해시 함수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해싱하는 함수는 아주 비용이 저렴하고 거의 바로 얻을 수 있는데, 이 해싱된 결과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추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연산이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어떤 정보를 암호화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해시 함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 블록체인에서 해시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데요. 이건 앤더스 브라우너스라는 분이 이제 좋은 사이트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 블락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블락에서 previous 해시 값은 그냥 전부 제로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hello I am Lucas 라고 이제 데이터를 치면은 이 previous 값에다가 concatenation을 하는 거죠. 뒤에다가 이 데이터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nonce라는 어떤 의미의 숫자를 갖다 붙여요. 그렇게 해서 해싱을 하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블록체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해시 값의 앞자리를 연속된 0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채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previous 해시 값과 이 데이터에 대해서 5414라는 넌스 값을 붙이면은 해시 함수의 앞부분이 0 4자리가 연속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해시 함수 값을 보고 이 previous나 데이터를 보고 이 넌스 값을 추론하는 건 어렵지만, 이 넌스 값을 우리가 한번 알아내면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연산을 통해서 0000이 되는 넌스 값을 찾아냈구라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은 매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전 블락의 해시가 0000497F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다가 어떤 중요한 정보를 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블록체인에 들어왔으니까 조이라는 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저한테 1 이더리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previous 해시 값에다가 데이터를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채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previous 해시와 데이터와 nonce를 concatenation 했을 때 해시 값이 앞자리가 0000 네 자리가 되는 이 nonce 값을 찾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1 이더리움이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크리스에게 또 이렇게 어떤 중요한 정보를 담아가지고 또 채굴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해시값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블락을 연결해 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안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생각을 바꿔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저한테 준 1 이더리움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조작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줘가지고 1 이더리움이 아니라 0.1 이더리움을 줬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사실 줬던 0.9 이더리움을 본인이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을 시도하는데 문제는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해시 값이 변해버렸어요. 해시 값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거 뭔가 데이터가 조작됐는데? 라고 당연히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심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이 장부를 조작한 조이가 마이닝을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좀 오래 걸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스를 찾기 위해서 1부터 이제 무작위 재입을 해서 이제 16만 번째의 논스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재마이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변했고 논스 값이 변했기 때문에 이 해싱 함수의 결과값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락 3은 블락 2의 이전 해시 값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이전 해시 값이 그대로 넣어 보니까 이 블락이 예전에는 해시 값이 0000으로 확정이 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프리비어스 해시 값이 변하니까 이 숫자가 이 논스 값이 안 맞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락이 길게 이어져 있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이전 블락에서 찾아서 조작을 하려면은 최근 블락까지 전부 다 마이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현재 블락이 5번째에 있는데 1번 블락에 있는 이 정보를 조작하고 싶으면 1, 2, 3, 4, 5를 다 재마이닝을 통해서 조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락이 길게 이어질수록 조작에 드는 비용이 무한대로 비싸지겠죠. 이런 식으로 보안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락이 6개 연속해서 확정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연산적으로 이것을 뒤집기는 불가능하고 이 블록체인에 확정을 내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가 영원히 이제 이 블록체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어떤 중앙화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노드들이. 그래서 이 노드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담고 있는데 만약에 피어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여기서 장부를 조작하면 이 사람만 조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다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제 마이닝을 한다고 해도 이 해시 값들을 지금 이 사람의 해시값이랑 이 사람의 해시값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피어 A와 피어 C가 들고 있는 해시값과 피어 B가 가지고 있는 해시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피어 간 비교를 통해서 장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은 블락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블락과 블락이 서로를 어떤 검증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또 피어와 피어가 이제 서로 퍼져 있으면서 서로를 또 검증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보안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시뮬레이션이었고요. 이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채굴을 해서 블락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에다가 어떤 스트링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유저들이 이 어떤 블록체인에 기록을 저장하고 싶어 하는 것은 트랜잭션이라는 어떤 단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나 어떤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영원히 저장하고 싶어 라고 보내면 이것이 메모리 풀에 한 군데로 쭉 모여요. 그래서 이 채굴자가 메모리 풀에 있는 것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트랜잭션을 골라가지고 블락에다가 담아서 마이닝을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코인을 이용해가지고 경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이 블록체인을 남용하는 걸 막는 것이죠. 계속해서 쓸데없는 트랜잭션을 보내가지고 체인을 마비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을 보내는데 비용이 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경매를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비딩을 한 사람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자신이 블락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가지고 최대 이익을 보는 만큼 이제 가스비를 획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가장 최초의 블록체인에 대한 것이었고요. 저희가 NFT를 주로 발행하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이거는 블록체인 위에 하나의 어떤 컴퓨터를 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가능한, 튜링 안전하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이 계산 가능한 이 컴퓨터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코드를 배포를 할 수 있고 그 코드의 계산 결과를 해시해가지고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전 세계에 가장 퍼져 있는 가장 거대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연산을 하면 비싼 연산이 있고 싼 연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싼 연산과 싼 연산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사람들이 비싼 연산만 쭉 보내가지고 이 체인을 마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러니까 한 가지 팩터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는 가스 프라이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블락이 할 수 있는 최대 연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 연산이 정해져 있고 그 연산 중에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TO를 쓸 것인가, 그것이 내가 얼마만큼 비싼 연산을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의 양에 그 단위별 가스의 가격, 그러니까 단위 연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이더리움을 내가 지불할 건지를 가스 프라이스라고, 얼마만큼의 연산을 할 건지를 월크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곱이 유저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가스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스 프라이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하면 이 가스 프라이스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트랜잭션을 보내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때는 이 가스 프라이스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미래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월크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세션에 앞서서 크립토 좀비라는 것을 가지로 내렸는데, 크립토 좀비에는 어떻게 하면 이 가스피를 줄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적게 연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테크닉들 몇 가지 소개가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2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연산을 조금 아끼는 거를 별로 신경을 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거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연산을 할 때는 하드웨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걸 고민할 시간에 그냥 다른 기능을 개발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에서는 이 연산을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싼 연산은 뭐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게 아니라 DB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월드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월드 컴퓨터는 이 스테이트 상태, 공통 DB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이 노드들이 몇 천 개라고 하면은 이 몇 천 개의 노드들이 동일한 데이터 그 스테이트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록체인 연산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DB의 상태가 바뀌었으면은 이 스테이트가 바뀐 것이 전 세계의 모든 노드로 다 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DB 라이트가 엄청나게 비싼 것이죠. 그래서 이 DB 라이트를 줄이기 위한 어떤 연산 테크닉이라던가 이 컨트랙트 설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체험해보기 세션인데,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간단하게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하면은, 정의가 아니라 비유겠죠. 이 월드 컴퓨터, 이더리움이라는 월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아주 수동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서버에서처럼 뭐 자기가 능동적으로 돌아가면서 뭐 크롤링도 하고 뭐 알아서 처리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코드 덩어리들이 데이터로 블록체인에 그냥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소에 매핑이 돼 있겠죠. 그래서 어떤 유저가 이 컨트랙트에 나 이러이러한 요청을 보내고 액세스를 하면은 이 수동적인 코드 덩어리들을 이더리움 이 연산 장치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들을 체인에 저장을 하는 식으로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배포가 되고 나면 이더리움 이 머신이 이 컨트랙트를 작동시키는 주체가 되고 이 정해진 코드대로만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누가 코드를 수정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컨트랙트를 조작할 수 없으니까 이 컨트랙트는 어떤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관리되는 어떤 공평한 계약이자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떻게 유저하고 소통하느냐?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머신 위에서 수동적으로 존재하고 그걸 유저가 요청을 보내가지고 소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소통은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웹2 방식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와 같이 지갑 서비스들이 보통 있는데 이 지갑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저가 인증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본인 인증을 통해서 그 자신이 어떤 어드레스로 접근한다는 것을 블록체인에 인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어떤 요청을 실행을 하면은 그게 이제 어떤 API와의 형태로 들어있는 웹3 프로바이더를 건드려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요청을 실행하면 그 프로바이더들이 블록체인에 또 자기들끼리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통신을 해가지고 유저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이더리움이라는 하나의 월드 컴퓨터고 그 위에서 코드 덩어리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기 위해서 주로 자바스크립트로 된 API들이 있고 그 API에 유저들이 호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와 엔드 유저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따라야 할 표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ERC라고 불리는 표준들입니다. 물론 이제 솔리디티 문법도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런데 뭐 사실 문법을 안 지키면 컴파일러 단에서 에러를 낼 것이니까 뭐 그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따라야 될 표준이라는 것은 공통된 인터페이스예요. 우리가 ERC20이다, ERC71이다 이런 것은 어떤 이 표준을 따르는 컨트랙트들은 반드시 이런 이름에 이런 기능을 하는 함수가 정의가 돼 있어야 해 라는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한 규약입니다. ERC라는 것이. 근데 이 인터페이스를 왜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RC20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토큰에 대한 것인데 만약에 이 토큰들에 대한 공통된 표준이 없다면 제가 유명한 어떤 토큰들에 대한 컨트랙트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 토큰들을 거래한 어떤 거래소 같은 걸 만들고 싶은데 유명한 컨트랙트를 다 찾아가가지고 아, 이 사람은 전송함수를 이렇게 구현했구나. 이런 이름으로 구현했구나. 이런 식으로 다 찾아가지고 예외 처리를 하나하나 다 해둬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개발할 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된 함수 이름과 공통된 기능을 하는 것들을
규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통된 인터페이스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가장 이 블록체인에서 지금까지 발생했던 기능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융 결제 기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 내에서 거래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이 표준들 덕분에 탄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NFT를 거래하는 오픈시든 아니면은 뭐 여러 토큰들을 거래하는 유니스왑이든 이런 서비스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공통된 표준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그것들이 컨트랙트와 잘 소통이 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표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RC20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ERC20은 저희가 블록체인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토큰들에 대한 어떤 표준입니다. 이 토큰들, 이 ERC20 표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6가지의 동일한 이름으로 된 이 함수들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코드까지도 옆에 살펴놨는데 이게 솔리디티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 솔리디티 코드를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름 같은 것을 똑같이 뒀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탈 서플라이 함수가 있어요. 이 토탈 서플라이 함수는 이 토큰이 몇 개가 발행됐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오브 함수가 있는데 이 밸런시스라는 이 매핑이라고 하나의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매핑인데 그러니까 딕셔너리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어드레스가 토큰 몇 개를 들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 어카운트 어드레스를 주면은 이 어드레스가 이 토큰 몇 개를 들고 있어 라는 정보를 주는 밸런스 오브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토플 서플라이나 밸런스 오브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트랜스퍼 함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저 A가 유저 B에게 토큰 100개를 전송한다. 그러면 그 전송 기능을 만들어야 되니까 트랜스퍼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낸 사람의 그 밸런스는 줄어들어야 할 것이고 받는 사람의 밸런스는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게 되고 이게 이 approve, allowance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를 위한 인터페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approve는 뭐냐면 유저 A가 C라는 거래소에게 자신의 토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유저 A와 유저 B가 어떤 사이트 같은 데서 내 토큰 가져가고 뭐 주실 분 이렇게 물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 A가 거래소 C에게 자신의 토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어프로브로. 그리고 이 권한을 줬다는 거 allowance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토큰을 마침 원하는 B라는 유저가 이 거래소에 요청을 하는 거죠. 나 토큰 무슨 토큰 100개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그 거래소가 transfer from 함수를 작동시켜서 유저 A가 가지고 있는 토큰 100개를 유저 B에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공통된 표준과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개발 같은 것을 좀 더 촉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알아볼 표준은 ERC721 표준입니다. ERC721 표준은 Non-Fungible Token이라고 저희 회사가 다루는 바로 그 NFT죠. 이 NFT가 일반적인 토큰과 다른 것은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하나하나의 토큰이 다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펴본 ERC20 토큰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들고 있느냐 그 개수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NFT에서는 하나하나의 토큰이 다 고유하고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몇 개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토큰을 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토큰을 이 고유한 토큰은 사실 ID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토큰 아이디가 왼쪽 코드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 ERC20 컨트랙트에서는 어마운트가 중요했죠. 이 파라미터가 더 어마운트입니다. 어마운트로 되어 있는데 이 ERC721 표준에서 중요한 것은 토큰 아이디. 그래서 이 오너 오브 함수는 뭘 뜻하냐면 이 토큰 아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NFT 프로젝트가 이 NFT 컨트랙트가 10,000개의 발행 0부터 9,999번까지 10,000개의 발행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토큰 아이디 1000을 넣어주면 이 1000번째 NFT를 누가 들고 있는가를 이제 오너 오브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프로브 함수는 이 어마운트가 아니라 토큰 아이디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번째 NFT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00번째 NFT를 오픈시라는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주겠다. 그게 어프로브 함수고 마찬가지로 트랜스퍼 프롬 함수도 어마운트가 아니라 토큰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시가 저라는 유저로부터 뭐 조이라는 유저에게 이 1000번째 NFT를 전송한다. 이 기능을 이제 함수로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에서 정해진 ERC20 표준, ERC721 표준 이렇게 두 가지 ERC들, 공통된 표준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코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제가 어떤 응용된 컨트랙트를 직접 코드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이 코드를 이 자리에서 라이브로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 좀 부담이 있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존의 웹2 개발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어떤 특수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짤막한 코드 예시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어토미시티, 그러니까 한 번에 연산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고 자신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월드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락이 되겠죠. 이 월드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이 블락이 연산을 수행해서 이렇게 수정을 함으로써 이 유저들이 보낸 트랜잭션들이 이제 이렇게 수행이 돼요. 그런데 이 이더리움이라는 월드 컴퓨터를 채굴자가 연산할 때는 이것이 본인만 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웹2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갑자기 누가 중간에 끼어드는 문제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논하고 있는데 이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갑자기 제 A라는 유저가 반응하고 있는데 B라는 유저가 그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뭐 요청을 날리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 이더리움이라는 월드 컴퓨터는 채굴되는 동안은 다른 유저들이 어떤 요청을 보내지 않고 이 트랜잭션을 날린 이 유저만 연산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토미시티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코드 같은 것을 짤 때 아주 확실하게 테스트를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뭐 브라우저에서 뭐 그냥 캐싱된 세션 같은 걸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백엔드 같은 경우에도 DB에서 뭐 캐싱된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나만 연산을 한다, 또 다른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짜면 그거대로 실행을 돼가지고 아주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좀 재밌는 그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require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립토 좀비에 나오는 코드인데요. 이 feed and multiply 함수에 require가 달려있죠. require는 이 my 좀비가 항상 무한대로 공격을 할 수 있으면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분 정도 쉬는 시간을 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is ready가 이제 true면은 이 좀비가 공격할 수 있는 상태이고, 아니면은 공격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attack 함수가 feed and multiply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attack 함수는 뭐 require문이 안 보이는데 이 스토리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좀비를 불러가지고 이 좀비에 대해서 뭐 윈 카운트를 이미 다 올려놓고 레벨도 올려놓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feed and multiply 함수를 호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feed and multiply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이때 require문을 선언을 해가지고 이때 내 좀비가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이때 비로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코드가 좀 이상하잖아요. 공격하기 전에 이전에 이미 다 이 공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해줬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블록체인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택 함수가 뭐 이렇게 다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requirement을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산이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 단위로 연산을 하는데 이 트랜잭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requirement이 사실 뭐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연산 자체에서 requirement을 통과를 못하면 이 트랜잭션은 통째로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웹2와 조금 다른 재밌는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DB에 쓰는 것들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사실은 웹2에서 이 DB에 어떤 걸 쓰는 것이 비용이 작을 수 있었던 것은 이 DB가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중앙화된 그 단일 DB에다가 어떤 뭐 라이팅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유저들이 그거에 대해서 API로 호출을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블록체인에서는 이 DB를 모든 노드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DB인 거예요. 그래서 이 DB들을 다 쫙 들고 있다가 어떤 연산이 일어나서 블락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것들을 전부 다 싱크를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DB에 뭘 쓰는 것들이 굉장히 비싸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크립토 좀비의 코드인데요. 이 크립토 좀비 코드를 보면 이 좀비스라는 것이 이렇게 스트럭트로 이제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우리가 바꿔야 될 어떤 스테이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좀비스.푸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좀비를 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 좀비스라는 이 스테이트 상태를 바꾸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연산이 돼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좀비에서 좀비를 추가하는 것이 비싼 연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립토 좀비에서 나올 수 있는 뭐 가스비를 소모하지 않는 것들이 이 DB 라이트가 굉장히 비싼 연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써야 된다. 이것이 웹2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쓰기 때문에 수정될 수 없다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한 번이라도 배포가 되게 되면 이 주소는 고정이고, 만약에 그 유저가 새로운 어떤 컨트랙트 배포를 통해서 새로운 그 컨트랙트를 만들게 되면 그냥 그 주소가 이동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는 프록시 컨트랙트를 둬가지고
이 주소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크립토 좀비의 코드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크립토 좀비의 코드는 크립토 키티 컨트랙트와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크립토 키티 컨트랙트는 어드레스를 넣어줘가지고 이 크립토 키티 컨트랙트를 온전히 불러낼 수 있는데 갑자기 크립토 키티의 컨트랙트가 어느 날 업데이트돼서 어드레스가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어드레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 크립토 키티를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컨트랙트를 옮겨가서 거기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전 것들을 계속 호출하게 되겠죠. 이 어드레스.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수동적으로 바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etKittyContractAddress라는 이 함수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필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면 거기에 어떤 웹2에서는 URL 같은 것을 그대로 쓸 수 있었는데 웹3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바꿔 넣어주는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컨트랙트가 새로 배포되면 그 컨트랙트의 주소가 바뀌고 그 주소의 커뮤니티가 통째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랙트가 바뀌고 바뀌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유저들에게 알려가지고 이 새로 만들어진 컨트랙트로 호출을 해달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주소만 바꾸는 프록시 컨트랙트를 앞에다 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재밌는 현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크립토키티 V1이 있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V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V1은 아무도 안 쓰고 V2로 다 옮겨갔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이 V1 컨트랙트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출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버려진 컨트랙트 권한을 누군가가 습득하게 되면 그냥 크립토키티 V1이 독립적으로 병존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뭐 그런 특성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좀 블록체인을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완전한 랜덤이란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왼쪽에 보면은 어벤져스에 나오는 도르마무 그림인데요. 왜 랜덤이 어렵냐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FT가 0번부터 99번까지가 있는데 랜덤하게 뭐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60번 NFT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굴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 NFT를 60번 NFT를 가지고 싶다고 합시다. 그럼 이 채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랜덤을 돌려봤는데 50번 NFT가 자신한테 주어져요. 오케이, 그러면 도로마무가 무슨 신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새롭게 이 세상을 한번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새롭게 연산하고 싶다. 그럼 사실 가능해요. 왜냐하면 마이너니까 본인이 연산을 확정한 사람이니까 이 연산은 그냥 통째로 무효로 돌리고 또 연산을 합니다. 또 랜덤을 돌려가지고 이번엔 49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무효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산을 반복해서 자신이 원하는 NFT 번호인 60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 블락을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럴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 블락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자신이 이 채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누가 그냥 이 컨트랙트 함수 실행시켜가지고 NFT 받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높은 확률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랜덤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어떤 재밌는 특성 같은 걸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을 할 수 있을지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예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개발자들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들도 본인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고 기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걸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NFT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랙셔널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해법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NFT 자산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고유한 것들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토큰들이 하나하나가 다 고유하단 말이죠. 근데 이 고유한 토큰들의 문제점은 유동성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큰을 빨리 팔고 싶은데 사실은 예전에 펀저블한 토큰을 거래할 때는 이 펀저블한 토큰을 원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이 유니크한 이 토큰 정확히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자신이 이 NFT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유하다는 특성을 얻은 대신에 유동성이 낮다는 단점을 함께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낮은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NFT를 쪼개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볼트라고 불리는 어떤 펀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NFT 프로젝트에 NFT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그 펀드에 NFT를 넣은 다음에 이 펀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어떤 펀저블한 토큰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 펀저블한 토큰을 거래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펀저블한 토큰이 이 NFT를 가지고 있는 펀드의 지분이니까 이 지분을 거래하는 것처럼 NFT를 펀저블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 리츠 같은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동산도 사실은 NFT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집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다 다를 것이고 층수도 다를 것이고 인테리어도 다를 것이고 이렇게 집은 하나 고유하지만 여러 개의 집을 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 회사의 지분을 이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리츠라고 부르는 것인데 마찬가지 아이디어를 이 블록체인에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풀을 만든 사람은 NFT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볼트에 넣어놓고 이제 새로운 유저가 만든 사람이 아닌 다른 유저가 와가지고 아까 이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던 문제, 이 NFT를 빨리 팔고 싶은데 정확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 NFT를 이제 이 볼트라고 불리는 펀드에 넣고 이 볼트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토큰을 찍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B가 있어요. 이 유저 B는 이 NFT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NFT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빨리 팔기도 힘들고, 얼마나 이제 변동이 있을지도, 자신이 이제 빨리 팔고 싶을 때 어떤 소요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또 아주 비싼 NFT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거래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BAYC라고 불리는 이제 유명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는 NFT 하나에 몇 억씩 하거든요. 그럼 이 몇 억짜리 NFT의 어떤 그 상승률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이 기본 단위를 만족을 못해서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펀저블 토큰, 이 볼트에 담겨있는 볼트 토큰들은 펀저블 토큰이니까 쪼개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100분의 1만큼의 BAYC 토큰 하나를 사고 싶다 하면 이 유저 B가 나타나서 이 볼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유저 A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더리움 이만큼 줄 테니까 이 볼트 토큰을 달라.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면은 이 유저 A와 B가 모두 만족할 수 있겠죠. 유저 A는 빠르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NFT를 현금화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유저 B는 쪼개진 이 NFT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블록체인 위에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첨언을 하자면 조금 더 이제 컨셉트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비즈니스 로직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컨셉트를 구성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NFT 프로젝트를 이렇게 볼트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NFT 하나의 가치를 비슷하게 봤다는 거니까 NFT 프로젝트에서 비싼 NFT를 이 풀에 넣으면 손해를 보겠죠. 왜냐면 뭐 같은 NFT라고 지금 개수로 따져가지고 볼트 토큰을 발행을 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터, 이 풀을 만든 크리에이터가 화이트 리스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FT 프로젝트가 0번부터 9,999번까지의 NFT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NFT를 보유한 것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첫 번째 1,000개의 프로젝트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0번부터 99번까지의 NFT, 0번부터 999번까지의 아이디를 가진 NFT들만 이 볼트에 넣을 수 있다라고 이제 화이팅 리스팅을 해놓으면은 그 유저가 이제 넣을 때 그 0번부터 999번까지만 이 볼트에 넣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볼트는 이 앞자리 1,000개만 취급하는 특수한 어떤 볼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들은 이렇게 ERC20과 ERC71 토큰의 서로의 장점을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컨트랙트 단에 구현하고, 유저는 이제 그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마스크 같은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소탕을 하면서 이 블록체인 메타버스에서 금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프로덕트가 코드로 배포되어 있잖아요. 그걸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한번 올라가면 그걸 디크립트 해가지고 코드를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되는 거 유명한 프로젝트들은 다 깃허브를 통해서 본인의 컨트랙트 코드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더리움 상에 있는 거의 유명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코드가 공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덕트 레벨에서 잘 돌아오고 있는 훌륭한 코드들을 테스트 코드까지 직접 깃허브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크립토 좀비 같은 걸 기본적인 문법을 아시고 나면은 그러한 유명한 프로젝트들의 코드를 직접 보시면서 일종의 교본으로 삼으시면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NFT 뱅크에 가면 스마트 컨트랙트 공부할 수 있나요? 그때 크리스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까지는 이제 90%가 웹2의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 공부하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추후 저희가 채권이라든가 여러 상품을 발행하면서 유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업무는 웹2처럼 하고 저희가
향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터디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세미나 같은 것도 되게 뭐 회계 스터디라든가 이렇게 조직이 많이 돼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도 세미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제가 좀 주도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세미나를 열고 있으니까 NFT 뱅크 오면 스마트 컨트랙트 자연스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저희의 회사의 사업이 나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업무에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직장으로 이제 NFT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NFT 뱅크 신입 비율이 높은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신입 비율은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저 포함해서 2명, 3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3명, 4명 정도가 신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는 능력만 있으면 뭐 신입이든 시니어든 신경 쓰지 않고 채용을 하시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랙트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기존 컨트랙트에 있던 상태값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 매핑이라고 해서 딕셔너리를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랙트에 계속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을 하면 그 상태값들이 변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블록체인은 그 컨트랙트를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중요한 것인데 커뮤니티들이 새로운 컨트랙트로 옮겨갔으니까 뭐 버려진 컨트랙트의 상태값을 변경하더라도 뭐 큰 의미는 없겠죠. 뭐 공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힘찬 박수로 루카스, 네, 감사합니다.